그래서 관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양쪽 경제와 국민들이 손해보고 극단적으로 가면은 보복 관세를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블록화가 되면서 블록끼리 전쟁을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들도 절대로 관세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관세 가트에 가트 협정 아시죠? 가트 협정 무관세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다 깬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이걸 모르냐? 트럼프도 알죠. 알면서 그럼 왜 했을까요? 자, 관세가 미국의 그 무역에 장기적으로 손해인데 트럼프는 왜 관세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트럼프는 장기에 관심이 없어.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임기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관세가 들어오면 이걸로 뭐 국민들한테 분배를 한다든지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장이죠. 관세 받기 싫으면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미국의 공장에 나간 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 그래서 스마트 공장처럼 인건비가 별로 없는 거는 모르지만 일반 굴뚝 산업은 미국에서 경쟁력이 없겠죠. 해봤자 경쟁력이 없다. 하겠지만 나중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형에도 관세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인형을 30개를 가지고 놀다가 10개 이하로 떨어졌대요. 근데 인형을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서 이거는 관세를 올려도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부모들이 항의하니까 아니 뭐 그래도 30개는 너무 많지 않냐? 10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공장 일부는 빼놓고 미국 굴뚝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일부 경제는 죽고 미국 내에서도 일부 경제는 살고 이렇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실제적으로 조금 형성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질문에서 간단히 설명.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는 하는 거는 이런 장기적인 얘는 공화당도 관심 없고 민주당도 관심 없어. 오로지 자기 임기 때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관심 없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는 저거예요. 국제분업이에요. 국제분업. 아까 얘기했는데 국제분업. 고부가 가치.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투자 이런 거는 미국이 담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이제 이 굴뚝산업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돈을 벌고 그래서 서로 쌤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 놈들 여기서 돈 버는 놈들이 이놈들은 돈 벌고 그러니까 고부가치는 돈 벌고 굴뚝산업은 망하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더래요. 빈 공장 건물 엄청나게 말고 그러면 이 고부가치에서 번 돈을 굴뚝산업에 나눠줘서 재정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분업을 통해서 고부가치 금융 이런 분들은 무지무지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굴뚝산업은 엄청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굴뚝산업에.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 현대, 하이닉스 뭐 4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성과급을? 그죠? 이러는데 대기업은 잘 먹고 나머지는 이 저임금이잖아요. 똑같아. 미국도 이게 그래서 이 저임금을 트럼프가 뚫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인구가 많다는 거죠. 굴뚝산업에 백인 노동자들이 우리도 맞춰.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우리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저임금 이 부분을 갖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 트럼프는 바로 이 부분을 자극한. 우리나라 근데 정치인 중에 이 부분의 분노를 자극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노를 자극한 사람이 없어. 내가 만약에 정치한 다음에 삼성, 현대, 하이닉스 엄청나게 돈 버는 거 국가 정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돈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그 저임금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게 국가 경제의 분업으로 인한 발생인데 정책적으로 얻는 특혜인데 국가가 키워준 건데 자기들이 잘나서 한 줄 알고 그렇게 다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국제 분업에서의 문제인데 미국에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패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세 정책은 양국의 실패. 그래서 경제학자나 제대로 된 정치학자들은 관세 정책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공화당파도 아니고 민주당파도 아니고 오로지 트럼프파야. 나는 내 임기 때 하면 끝이야. 다른 사람 임기 때 나중에 후유증이 나든 말든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읽고 끝나면 되겠네. 좀 많은데. 그거는 우리 윤정옥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1930년대 중반 국내에서 유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 국제 분쟁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1937년에 발표된 중립법은 미국 고립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중립선포 이후에도 유럽의 교전국 선박이 미국에 와서 현찰을 지불하면 미국은 탄약 이외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938년 전쟁에 대비하여 빈슨 해군 증강법이 마련되었다. 연합국에 대한 미국의 군수 지원을 뜻하는 개정 중립법은 2차 대전이 발발한 지 2달 뒤인 1939년 11월 4일에 통과되었다. 2차 대전이 발생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내 여론 때문에 참전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개입주의 정책을 제한적으로 채택하였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에 따라 무기를 영국이나 소련에 운송해주고 전쟁이 끝난 후 무기 자체의 현물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는 1차 대전의 전쟁 차관과 달리 사실상 무상 제공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법은 미국이 참전하기 9개월 전인 1941년 3월에 발효되었다. 특히 미국은 독일과 싸우는 소련이 전쟁 물자를 구입하도록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한편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는 반공 여론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소련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공화당이 더 많이 집권하였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공화당의 외교 정책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려는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동과 분산복합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여전히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네오콘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시절에는 정량이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간에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미국 물건은 양쪽에 다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끝까지 전쟁에 개입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드는데요. 이게 중립법이라는 거죠. 중립법 말이 멋있는데 양쪽에 다 팔아먹는 거, 무기를. 그래서 중립 선포 이후에 유럽의 교전국이죠. 현찰만 준다면 그러니까 영국이 됐든 독일이 됐든 현찰만 준다면 그죠? 그 탄약 이외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걸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우호적인 영국이나 프랑스한테는 몰래 탄약 같은 것도 판매하지만
미국의 우호적이 아닌 독일이 올 경우에는 무기는 안 팔아먹지만 나머지는 팔아먹겠다. 현찰만 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했다는 거. 1937년이니까 유럽 전쟁 시작되죠. 1938년. 그죠?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됐죠. 1, 2차 대전 참전한 건 전부 다 뭐냐면 미국이 얌체 짓을 했죠. 얌체. 양쪽에 그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물건을 팔다. 그리고 이제 무기는 이 적대국 독일이나 일본에 안 팔았죠. 무기가 아닌 거는 독일, 일본에다 팔았다는 거예요. 무기는 암암리에 이제 프랑스와 영국에 줬겠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 미국 상선을 공격한 거잖아요. 유보트라나 그러죠? 유명하죠. 이런 상선을 공격했고. 근데 2차 대전에 결정적으로 이 루즈벨트가 그 전쟁에 참여한 거는 미국 상선도 공격한 것도 있지만 선전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히틀러의 신질서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은 많이 발간됐는데 이 신질서라는 책은 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발간된 게 아니라 죽어서 발견된 책이에요. 신질서. 이 신질서는 어떻게 하면 간단히 말하면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이에요. 엄청난 전략이에요. 여기에 따르면은 기본 거는 독일에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은 일본밖에 없다.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일본과 세계를 분할해서 통치한다. 이거요. 어떻게 분할하냐? 소련은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하고 중국은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일본이 점령하고 서쪽은 독일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점령해. 유라시아. 이제 유라시아를 이렇게 했죠? 유라시아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소련 애들, 슬라브 애들은 너무 무식하니까 노예로 삼고 슬라브는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그래도 좀 똑똑하니까 이거는 이 독립자치국 그래서 독립자치국을 해가지고 독일이 이 통치자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르만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이런 거죠. 게르만 국가들은 전부 통합해서 게르만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게르만 제국. 이게 이제 유라시아를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영국을 먼저 점령해서 영국의 해군이죠? 영국의 해군과 공동으로 미국을 격퇴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냐면은 영국은 만약에 독일에 점령되면 미국이 캐나다를 미국에 통합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미국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영국이 독일과 같이 손잡고 미국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남미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치 있죠, 나치. 나치들을 육성해. 나치들을 육성해서 나치 유성국을 만드는 거야. 그 나라의 나치 유성. 그래서 나치들이 중남미에서 많이 잡혔죠. 중남미로 많이 도망갔잖아요.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영향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한다는 거. 그리고 맨 나중에 전 세계를 놓고 일본과 세계대전 1대1로 맞붙어서 일본을 이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독일이 다 이렇게 세계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중남미의 여러 나라의 나치를 육성해서 나치 유성국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멕시코 중남미잖아요. 여기에 나치 유성국을 제안을 해요. 비밀 그 정보로 멕시코한테. 그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멕시코가 뺏긴 거 있죠? 뉴멕시코, 멕시코는 뺏기잖아. 뉴멕시코, 텍사스 이런 그 빼앗겼단 말이에요.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미국한테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 문서를 비밀 전문을 했는데 이 비밀 전문을 미국이 입수를 했어요. 미국이 입수했어. 그러니 이제 미국을 침략하겠다 한 거 아니야. 멕시코랑 같이 해서 주변에. 이거가 공식적인 선전포고 내용이에요. 공식적인 선전포고 이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이 잘하는 거 있죠. 자기네 군인들은 안 죽이려고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주면서 야 미사일 많이 줄 테니까 한 명이 나와도 남을 때까지 싸워 러시아하고 그런 거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다도 무기 주는 거 너무 당연한데 이 자본주의 미국이 독일과 싸우는 소련에 엄청난 무기를 줬어요. 무기를 주고 전쟁이 끝나면 그 중고 무기를 돌려받는 거야. 그죠? 뭐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고 무기가 뭐 사라질 거죠 않은데 만약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야. 무상 제공이나 마찬가지야. 소련한테. 그래서 소련한테 전쟁 무기를 무지막지하게 줍니다. 이 소련이 이거 가지고 이 독일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거고 바로 이렇게 해서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한 거고 뭐 냉전 때는 이제 냉전 시대에 와서 재밌는 거 하나 공화당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적이 없어졌어. 그럼 공화당 애들이 두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전 시대는 공산주의에 대한 개입하면서 반공 여론이 우세했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소련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할까? 둘로 갈랐어. 첫 번째 공화당의 첫 번째 전통적인 온건파 애들은 이제 소련도 없어지고 하니까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 이게 전통적인 고립주의예요. 전통적인 고립주의.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 복합제죠. 기득권이죠. 이거는 공격적인 대외 정책, 네오콘으로 분열돼요. 근데 아니 소련이 붕괴됐는데 누구랑 전쟁해? 소련이 붕괴됐는데 누구랑 전쟁해? 전쟁해서 계속 무기를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죠. 테러와의 전쟁.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음모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 네오콘들이 전쟁도 없어지고 무기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고 무기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9.11 테러가 자작극 혹은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네오콘은 바로 그 부시죠, 부시. 그죠? 아들 부시 때 전쟁 엄청나게 했죠. 이라크 전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네오콘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는 트럼프 1기 때는 네오콘과 연합했어요. 대표적인 놈이 누구예요? 국가안보보장관 했던 놈.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놈. 코수염 난 놈. 쫓겨났죠? 이놈이 이제 네, 대표적인, 그렇죠. 그놈이 이제, 이놈이 가장 대표적인 그 네오콘하고 연합한 놈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경파죠. 그래서, 북미 대화도 반대하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네오콘들이 있었고, 아직 마가가 소수였어.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 네오콘을 다 쫓아냈어요. 추방. 됐어. 그 강경파 정도는 콜비가 좀 강경파야. 콜비 차관이라고 있어요. 정책 차관. 얘가 대중강경파. 네오콘을 추방하고 다 마가로 됐어. 마가는 가능하면 해외 개입을 하지 말고 국내 문제에 하자. 이런 애들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국방장관도 이 마가 출신이라 가지고 해외 전쟁에 되게 반대하는 애요. 이 국방장관이 국방 경쟁력은 군사 경력은 없어요. 뭐 대위인가 뭔가 뭐 그거밖에 안 했어. 그런데 이게 안보 우리는 아침에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안보 전문가 팍스뉴스에 나와서 안보 전문가 맨날 미국은 해외 문제에 개입하면 안 돼. 이랬던 놈들이야. 이렇게 됐는데 이런 놈들이 그래서 국방 예산도 감축한다 그랬어요. 철수한다 그랬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뭐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 뭐냐면은 대통령은 전쟁을 해야지만 가오가 쓰죠? 전쟁을 해야만 자기 위신이 쓴다는 거예요. 가오가. 왜? 국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국내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이민자 단속 문제라든지 자기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전쟁하면서 모든 게 다 트럼프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는 이런 해외 개입이나 해외 개입 안 하고 국내에 집중하는 이런 거였는데 바로 이 트럼프가 해외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에는 대중추수주의, 인기 영합주의, 이 파시스트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독일의 파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땠냐면은 국내 문제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히틀러 다 민족주의자들이죠. 국내 문제에 집중하자 이렇게 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해요.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되면서 민족주의 팽창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파시스트들의 그 경로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고립주의로 시작했지만 그 인기 영합주의 대중 추수주의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하고 싶으면서 이 팽창주의 형태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국내 정치 그리고 트럼프 지지 세력 마가죠.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일대 대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 일부는 이탈하고 일부는 전쟁 빨리 끝나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라는 인간은 뭐냐면 무슨 마가니 뭐니 어떤 특별한 자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기 영합주의이고 그래서 국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바로 해외 문제로 자기의 추락되는 인기를 회복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오진우 동지나 아까 이창훈 동지나 질문 안 한 사람 분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 있습니다. 예. 미국의 대외 정책을 예. 시민 종교 에덴 동산
그 예.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저기 유대인들한테 너네는 뭐 선민이고 뭐 이러냐,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미친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너 에덴 동산, 제2 에덴 동산 뭐 이거 퍼뜨리는 게 너네 신념이냐 하고 물으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게 대외 정책이 되고 그럴 거라고 주장을 여러분, 하시는지. 언덕 위의 집이라는 미국 민요 모르시죠? 오래된 이 언덕 위의 집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을 에덴 동산에 비춰요. 그 언덕 위의 집이 에덴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스스로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스스로 미국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물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들이 의식적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미국이 언덕 위의 집이라는 유명한 그 민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오준일 동지가 끝나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서 미국을 에덴 동상 언덕 위의 집으로 비유하는 게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이 경우나 추세가 있는지 하여튼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간단하게. 그 아까 얘기할 때 정치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미국이 예.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소프트 파워. 예. 빌딩 예. 네이션 빌딩하는 예. 이게 가끔 저도 보면서 옛날에 프랑스 유럽에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어느 부분이 정치 문제 집중했었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요즘 생각은 좀 아무리 그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가 쉽게 정치 문제가 고려가 되지 않고 경제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문제만으로 어떤 모든 문제가 결국에 어떤 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오히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요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막스는 경제 문제의 우선이에요. 경제 문제가 영향을 미치면 그 정치 문제를 규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루소나 헤겔은 반대예요. 루소나 헤겔은 경제보다는 정치 문제가 우선이고, 정치가 이 권력이죠. 이 권력이 이 경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인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쨌든 아까 중국과 관련된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